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난 20년간 이란이 수십 번 외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겁박에 그쳤죠. 2006년, 2012년, 2018년, 2020년 늑대가 온다고 외쳤지만 늑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했고 이번엔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VHF 무선으로 통행 불가를 외쳤고 선박 통행량은 70% 급감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하루 2천만 배럴, 한국 원유 수입의 69%, 그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일본은 96%, 중국은 33%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바로 3주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정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한 번 닫으면 다시 열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저장고는 한 달분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3주를 넘어가는 순간 유가는 통제 불능으로 튑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처럼요. 오늘 우리는 호르무즈 봉쇄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3주의 법칙이 뭔지, 왜 하드웨어 주식은 떨어지고 소프트웨어는 오르는지,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의 코닝의 법칙이 지금 다시 작동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오전 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발표했죠. 공습 몇 시간 만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움직였습니다. VHF 무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떤 배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와 뭐가 다를까요? 이번엔 실행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8일 밤 해협 통행량이 평소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역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3월 1일 이란 혁명수비대 고문 이브라임 자바리는 국영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협은 봉쇄됐다. 누구든 통과하려 하면 혁명수비대가 그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한국해양수산부는 3월 1일 긴급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 선박 37척이 인근 해역에 있고 이 중 15척이 해협 안팎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한 호위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원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셰일 혁명 덕분이죠. 정작 이 해협이 막히면 타격을 입는 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주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비축류 쓰면 되잖아. 한국은 208일분, 일본은 254일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유정에 있습니다. 유정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한번 뚫으면 지하 압력 때문에 원유가 계속 솟구쳐야 합니다. 강제로 생산을 중단하면 압력이 떨어지고 유정이 망가집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들 국가는 매일 약 2천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팔 곳이 없습니다.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저장고는 한 달분밖에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의 저장 능력은 약 30일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주의 법칙이 나옵니다. 전쟁이 3주를 넘어가면 저장고가 넘칩니다. 유정을 닫아야 합니다. 유정을 닫으면 복구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공급은 급감합니다. 유가는 폭등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67달러, WTI 기준에서 거의 2배죠. 바클리즈는 더 비관적입니다. 100달러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도 가능하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요? 2월 28일 이란 공습 직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6,000선을 깨고 5,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원에서 19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100만원에서 95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왜?
리스크 오프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팝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술주인데도 하드웨어는 떨어지고 소프트웨어는 오른다는 겁니다. 나스닥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는 5% 하락, AMD는 4% 하락,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 상승, 팔란티어는 3% 상승했습니다. 왜? 차익 실현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많이 오른 주식은 하드웨어였습니다. 삼성전자 3배, SK하이닉스 10배, 엔비디아 50% 상승. 투자자들은 위험하니까 수익 좀 챙기자며 팝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2025년 하반기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고점 대비 30% 하락. 그래서 이 정도면 저가 매수 기회라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달러입니다. 트럼프 2기는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을 늘리려면 달러가 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죠. 실제로 2월 28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103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악재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는 더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4일 현재 1,420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이중 타격입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흥미롭게도 아직 셀 코리아는 아닙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3월 첫 주 기준 약 5천억 원입니다.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왜? 한국 주식이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외국인도 팔 겁니다. 그럼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12개월 안에 회복합니다. 2001년 9.11 테러, 나스닥 30% 하락, 1년 후 회복. 2011년 리비아 내전, 유가 120달러 돌파, 6개월 후 안정.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원유 10% 상승, 2주 후 회복.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입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은 서방에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죠.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폭등했습니다. 증시는 반토막 났습니다. 다우지수는 1000에서 600으로 40% 폭락, 회복에 5년이 걸렸습니다. 왜 1973년만 달랐을까요? 연준의 긴축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 인플레이션은 6%였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10%를 넘어섰죠. 연준은 금리를 13%까지 올렸습니다.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증시는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3% 수준입니다. 연준 기준금리는 4.5%, 아직 긴축 여력이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5에서 6%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올릴 수도 있죠. 워시, 새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나스닥이 5천까지 올랐다가 1000으로 폭락한 사건이죠. 흥미로운 건 버블이 터지는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1단계, 아마존, 이베이 같은 초기 기업이 먼저 올랐습니다. 1997, 1998년이죠. 2단계, 시스코, 오라클 같은 인프라 기업이 따라갔습니다. 1999년입니다. 3단계, 코닝 같은 최종 부품 기업이 마지막으로 폭등했습니다. 2000년 초입니다. 그리고 코닝이 정점을 찍은 2000년 3월, 나스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코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의 최종 부품 공급자입니다. GPU 칩이죠. 2024년 50% 상승, 2025년 초 추가 3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와 코닝의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둘 다 고점 근처에서 횡보 중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버블의 후반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일종의 프락시죠. 소프트뱅크 주가는 최근 10% 하락했습니다. 2024년 고점 대비 20% 하락.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춥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과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9%가 중동산, 이 중 95%가 호르무즈 통과. 일본, 원유 수입의 96%가 중동산. 반면 중국은 44%, 미국은 0%입니다. 7개월치 비축유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축유는 비상용입니다. 평소에 쓰는 게 아니죠. 게다가 비축유를 방출하려면 정부 결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재발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으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현재 1,700원에서 50% 상승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식료품, 생필품, 전기료까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5, 6%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죠. 미국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워시라도 금리 인하는 불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희망 회로를 걷어내야 합니다. 곧 회복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말이죠.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은 고점 대비 90% 하락했습니다. $6에서 $600로 올랐다가 다시 $6로. 20년 뒤 아마존은 $3,000를 넘었지만 그 사이를 견딘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AI 혁명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레버리지를 끄세요. 빚내서 투자했다면 지금 갚으세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마진 콜이 옵니다. 둘째, 현금 비중 20, 40%를 확보하세요.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은 버블 때나 통합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셋째, 분산하세요. 한국 주식만 위험합니다. 미국, 유럽, 금, 달러까지 분산하세요. 넷째, 감시하세요. 경제 시민은 단순히 주가 오르는 걸 보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면을 파헤치고 질문하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를 넘기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발, 금리 동결, 증시 폭락. 1973년이 재현될까요? 아니면 2주 만에 해결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 시민은 살아남는 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3주의 법칙, 코닝의 법칙.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준비하라. 레버리지를 끄고 현금을 확보하고 분산하세요. 그리고 감시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경제 시민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이번 전쟁은 3주 안에 끝날까요? 아니면 1973년처럼 5년 불황이 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